결국은 미국이 어느 정도 개입을 하고 실제로 핵시설을 미국이 폭격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벙커버스터를 날릴 수 있는 전투기가 이스라엘에는 없고요. 날르면 미국이 날라야 되기 때문에 그 벙커버스터를 미국이 준다는 얘기 자체는 미국이 사실상 참전을 하는 거잖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생크션랩 대표 조의준이라고 합니다. 생크션랩은 우리나라의 수출 통제, 제재 전문 컨설팅 그리고 정보 제공 업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처럼 이렇게 지정학적 격변이 일어나면서 한국 경제나 세계 경제가 지정학에 맞춰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만든 회사인데요. 저희 회사 들어오셔서 각종 뉴스도 보시고 한번 구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상황은 어떤가요? 저는요,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에 대해서는 얘기가 너무나 많고 여러분들 정보도 많으실 겁니다. 핵 발전소를 때리니 원심 불릭이 있는 핵시설을 미국이 때리느니 많으니 수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군사 작전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란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쏴서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뚫고 아이언돔이 어떠고 저떠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 텐데요. 저는 그보다 조금 더 큰 틀에서 이 전쟁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는 이 관점은 뭐냐면요. 미국 없는 세상이 열렸을 때 전 세계가 어떻게 될지를 보여주는 약간 프리뷰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미국이요, 셰일 혁명 이후에 더 이상 중동에 개입할 이유가 사라졌어요. 자신들의 핵심적 목적이 아닌 거예요. 에너지 안보란 게 국가, 그 다음에 패권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데 미국은 셰일 혁명 이후에 이미 사우디보다도 더 많은 원유를 생산하는 나라가 됐고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이 더 이상 나토를 지켜줄 이유가 없는 거죠. 이미 과거 이제 소련이나 이런 시대는 냉전 시대는 갔고 유럽도 사실 미국의 그 안보 우산 아래서 너무 오랫동안 스포일드 됐다고 할까요? 어떤 잘못 길들여져 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 부분을 미국이 또 화가 나 있는 거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트럼프 1기 때부터 시작된 거고 어쩌면 그 전부터도 시작됐습니다만 미국은 더 이상 세계 경찰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미국이 발을 빼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과거처럼 경제적 이익이 없을지라도 미국이 이념적 이익이나 어떤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6.25에 참전한다든지 이런 것처럼 이런 결기를 보여준다면 아마도 우크라이나 전쟁은 사실은 러시아가 미국이 겁나서라도 나지 않았을 거고요. 이번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도 미국의 사활이 걸린 이익, 예를 들자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을 때 유가가 급등하고 미국 국민들이 정말 힘들어진다 라고 생각했으면 미국이 어떤 식으로든지 이거를 해결하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미국 한 발 떨어져 있고 트럼프는 맨날 폭격한다 안 한다 말을 하지만 상당히 아직은 그래도 앞으로 제 이 방송이 나가는 시점에서 어떻게 되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 관망하는 입장에서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미국이 사라진 세계, 미국이 전 세계의 경찰로서 활동을 하다가 이 경찰이 나 안 할래 라고 했을 때 벌어지는 지역의 극단적 문제가 어떤 식으로 발생하고 그것이 지역에서 어떤 충돌을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저는 대표적인 사례들이라고 보고요. 앞으로 미국이 이 세계의 경찰로서의 역할을 발을 빼면 뺄수록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이런 류의 전쟁, 지역 충돌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미국이 더 강하게 나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트럼프도 이 과정에서 말했는데요. 우리 진짜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미국이 발을 빼고 있는 과정에서도요. 미국을 밀어 넣을 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 몇 개 없습니다. 미국을 끌고 나갈 수 있는 나라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전 세계에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인데요. 이스라엘은 미국의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합니다. 저는 기자 출신으로 트럼프 1기 때 4년간 워싱턴 특파원을 했는데요. 그때 1년에 한 번씩 하는 유태인들의 그 큰 집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가봤습니다. 거기 가면요. 미국 대통령부터 부통령부터 시작해서 모든 여야의 모든 정치인이 거기서 연설 한번 하고 사람들 만나려고 줄을 서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어마어마한 부자들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아는 실력자들이 특히 외교안보 실력자들은 거의 유태인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태인의 능력이 결합돼서 이스라엘은 미국을 끌고 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동맹을 무시하고 동맹이 우리를 착취한다고 늘 말하는 사람이지만 이번 이 전쟁,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의 제1동맹국이다. 아주 부러운 말이죠. 한국이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돈 더 내, 뭐 해? 이렇게 말할 텐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만큼은 이런 동맹국과 달리 미국이 더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 자체는 이미 취임 선서부터 말했듯이, 그리고 과거부터 말했듯이, 우리는 세계 경찰이 아니고 전쟁이 나면 승리하겠지만 우리가 그 전쟁에 참가하지 않은 걸로 평가를 받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늘 말해왔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하든 협상으로 풀려고 하고 하겠지만, 그럼에도 안 된다고 한다면 이 전쟁에 참여할 가능성이 다른 동맹국이나 다른 나라들보다는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에 두드러 맞고 있으니까 이란이 그냥 무작정 약한 나라라고 보는데요. 이란의 인구는 한 9천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실 미국 보수주의자들도 그래서 지금 분열돼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란하고 이스라엘 전쟁에 끼어들어가야 되느냐. 여기에 잘못 들어가면 이 수렁에서 우리 못 나온다. 이 수렁에서 못 나오면 세계 경찰 안 나가겠다고 한다든지 다른 나라 전쟁에 안 끼겠다는 트럼프의 공약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라고 해서 난리거든요. 실제로 터커 칼슨이라고 트럼프의 아주 오랜 조언자가 있습니다. 그 폭스뉴스의 전 진행자였는데요. 터커 칼슨 이걸 가지고 미국의 테드 크루즈라는 상원 의원과 아주 그냥 경론을 벌이고 인신공격을 하는 방송이 나오기도 했어요. 터커 칼슨은 우리가 왜 이렇게 말을 하니까 테드 크루즈는 너는 반유대주의자 아니냐라고 하니까 터커 칼슨이 이거랑 반유대주의자가 무슨 관련이 있느냐. 너 이란의 인구가 얼마인지는 아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테드 크루즈가 모른다고 하니까 어떻게 이걸 모를 수가 있느냐. 인구가 9천만이나 되는 나라다. 9,200만인가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지금 미국 보수주의 안에서도 갈립니다. 이거는 그냥 전쟁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제공권을 가지고 폭격을 하고 있지만 언제 어떻게 그 9천만이나 되는 나라를 한꺼번에 점령할 수도 없을 뿐더러요. 지금 이러면 이럴수록 사실은 지금 이란의 신정일치 정치 체제에 대해서 이란 국민들이 굉장히 피로도를 느끼고 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이런 외부의 위협이 가해지면 그 나라는 뭉치게 돼 있거든요. 안으로 어떻게든 해서 그 정권을 전복시키는 데까지는 굉장한 또 다른 어마어마한 공작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부도 이걸 진짜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특히 보수주의자들 내부에도 갈려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아마 정말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의 동맹국들은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하고 미국과 함께 보조를 맞추려고 하지만 미국을 자신의 보조에 맞추게 만드는 나라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이스라엘이 유일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만큼 정치적 영향력이나 자본 모든 게 갖춰져 있는 나라고요. 그리고 미국도 뭐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특수적인 상황을 아니까 중동 안에서 그런 상황을 아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요. 제가 뭐 예전에 한번 얘기를 들은 게 있었는데 한국 어떤 외교관이 이스라엘이나 뭐 이런 데로 가게 됐다고 합니다. 이제 가게 됐을 때 미국에 평소에 교류하던 미국 국무부의 사람들하고 나 아마 다음에 이스라엘 갈 것 같대 하니까 미국 국무부잖아요. 그 사람들이 눈빛이 변하면서 이렇게 하더니 나중에 따로 돌려보더니 여기 있는 누구는 유대인이다. 우리가 도와줄 테니 더 필요한 거 있으면 뭐든지 말해라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뭐 취지로 그 사람들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미국 국무부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의 이익과 이스라엘의 이익을 최대한 맞춰가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그냥 단순히 지도층과 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뿌리부터 그 엘리트 계층에서부터 그냥 끈끈하게 이어져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워싱턴 DC에 잘 사는 동네에 가보면 다 시나고그가 있고요. 그러니까 유대인 교당이 있고 그 유대인 커뮤니티가 잘 돼 있고 유대인 마을들이 다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미국 권력의 중심부에 유대인의 힘이 그만큼 센 거죠.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은 앞으로 어떤 양상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전쟁이란 건 사실 어디서 어떤 방향으로 변해갈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덫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있을 줄 누가 알았겠나요? 근데 이스라엘은 정말 대단한 게 이번에 이란의 방공망을 정말 순식간에 제압하고 러시아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못해가지고 지금까지 방공망을 제대로 갖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초반 승기를 잡은 건 명확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을 방공망만 가지고 이긴다고 뭐 할 수 있나요? 그 1000km, 2000km 떨어진 나라인데 최단 거리로 1000km고 보통 2000km 떨어져 있는데 이스라엘이랑 이거를 뭐 방공망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다고 뭐 상륙 작전을 하듯이 해가지고 육군을 보낼 수 있는 노릇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후티 반군 사례를 봐야 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요 4월 달부터 5월 달까지 후티 반군을 한 달 동안 집중 포격했습니다. 그러다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 5월 말인가요 갑자기 우리가 승리했다, 후티에게 승리했다라는 글을 올리고 더 이상 안 합니다.
그게 갑자기 놀라웠어요. 근데 사실 그 뒤로 이제 뭐 뉴욕 타임스나 이런 데서 기사들이 나온 걸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하기 싫어하잖아요. 근데 보고가 이건 더 이상 이제 놔두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할 때 그럼 한 달만 해라라고 했는데 암만 때려도 한 달 만에 아무리 힘없는 후티 반군이라고 해도 한 달 만에 미국이 공중 타격만으로는 없앨 수 없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 한 달이 지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인내심이 바닥나서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하니까 후티도 놀란 거예요. 그래서 후티 반군 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완전히 미국을 물리쳤다라고 자기들이 올리고 막 축제가 벌어지고 이런 게 기사로도 쭉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길어지면요.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전선이 넓고요. 이란도 원래 크게 뭐 안전하지 않은 정치권이고 좀 흔들리는 정권이었지만 외부의 적에 맞서서 싸우면서 또 정권이 또 밑에서부터 다져지는 효과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길어지면 어떻게 될지 저는 뭐 예측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이번 폭격을 통해서 이란이 핵 개발하는 속도는 굉장히 늦춰질 거고요. 뭐 과학자들도 많이 죽었다고 하니까 뭐 그럴 겁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이제 이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란의 하메인이나 어떤 이 신정 체제의 지도자들 입장에 생각해 보면 아 이래서 핵이 중요하구나. 라는 걸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홍콩의 SCMP나 이런 데서 나오는 기사들이나 오피니언을 읽어보면 이 전쟁이 노스코리아에, 그러니까 북한에 완벽한 교훈을 줬다는 거예요. 절대 핵 포기하지 마라. 핵을 포기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보여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제 이 전쟁이 지지부진할수록 어떻게든 숨어서라도 핵 한 기라도 몇 기라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보일 텐데요. 저는 근데 조금 다른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란 정권의 노력도 노력이지만 이란의 핵 있는 거하고 북한의 핵 있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위험한가? 북한의 핵이 100기 있고 이란의 핵이 10기 있다고 하면 저는 이란의 핵 10기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핵이란 건요. 우리가 냉전 시절에 가졌던 것처럼 내가 쟤한테 쏘면 나도 망해 라는 걸 가지고 서로 억지가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그래도 국가의 틀을 갖추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나라들입니다.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뭐 못 살고 힘든 나라지만 어찌됐든 중앙 체제가 아주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 나라고요. 그 감시 체계가 작동하고요. 그런데요. 이란이나 중동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IS나 이런 비국가적 위협 세력이라고 하죠. 그런 테러리스트 단체에 안 넘어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이번에 때리면서 이란이 자신 그 개발한 핵을 어떤 단체에 넘기려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동에서 핵을 만들어진다는 건요. 진짜 어디로 튀는지 모르고 어디서 어떻게 사라질지 모른다는 어마어마한 위험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이번 공격이 사실은 뭐 정치적인 네타냐후의 집권을 위한 뭐 좀 장기 집권을 위한 정치적인 면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만 더 중요한 거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갔을 때 그 핵이 이란이라는 국가에 의해서만 관리될 것인가 라는 데 대한 의문이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